안녕하세요. 교과 경론 수업을 하는데, 신론은 이제 그 2016년 개정 그 판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가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2012년 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장 큰 차이가 있으면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이 2012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요 프린트물로 이렇게 나눠드린 게 2015에 관련된 이제 자료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2015 할 때 이걸로 프린트물로 같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수업은 우리가 이제 1부에서 보시면 그 2장이 수학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 이렇게 들어가 있고, 3장이 수학교육의 발달, 그래서 2장과 3장을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그 전체적인 그 자료를 수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인 내용을 하겠고, 프린트물을 중심으로 해서 2015 개정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부에서는 수리철학에서는 플라톤주의는 이제 간결하게 얘기를 하고, 준경험주의, 그 다음에 3장의 구성주의, 이걸 중심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 4부는 문제 해결에 의해 문제 해결 과정과 문제 제기, 귀납 추론과 유추, 문제 해결의 심리학적 배경, 이 내용들을 다 해야 되고요. 5부에서도 5부 내용도 이제 다 하게 되고, 6부 내용도 이제 우리가 다 해야 되고, 7부 내용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그 2장에 나와 있는 수학과의 평가 방법,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수업이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으로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될 거니까 그걸 참고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부의 2장 내용부터 이제 보시면 수학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수학교육의 필요성은 읽어보시다가 중간에 NCTM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NCTM 내용부터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도록 하죠. NCTM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NCTM이라는 것은 그 미국에 대한 그 얘기인데, 이게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거기서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읽어보면, NCTM은 21세기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정보산업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수학적 소양과 수학적 힘을 기르기 위해서 수학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수학적 소양과 수학적 힘의 신장이라는 말이 이제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 힘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중간에 그 얘기가 되어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수학적 힘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이제 5가지 요소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이 추론 능력, 그래서 이제 추론하는 능력을 이제 기르는 데 있다가 되겠고, 두 번째가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가 개념관 또는 영역 간의 연결 능력, 그 다음에 5번째가 수학적 태도. 이것을 이제 우리가 총칭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학적 힘의 신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그 수학 교육의 변화의 이제 흐름이 나오겠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그 90년대 이후에 세계사적 흐름 중에 하나가 수학적 힘의 신장을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7차 교육과정 이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읽어볼게요. 2016년 기준으로는 38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재. 그 내용을 이제 다시 읽어보면, NCTM은 수학적 소양과 수학적 힘을 기르기 위하여
수학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NCTM은 수학 학습의 목표로 5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가 수학의 가치를 알고 두 번째가 수학하는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고 세 번째가 수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네 번째가 수학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고 다섯 번째가 수학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들을 들고 초중등 수학 교육을 통해 일관되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경험과 학생들에게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큰 그림에서 수학적 소양과 수학적 힘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수학과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 아래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수학과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는데, 크게 수학과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이것이 인지적인 영역과 정의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나누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공부하시면서 유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수학 교육의 목적이라는 말하고 수학과의 목표는 달라요. 그래서 수학과의 이제 목표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수학이라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 안에서 수학과가 달성해야 될 이제 목표가 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제 인지적인 영역과 정의적인 영역으로 나누게 되고 인지적인 영역은 지식과 이해, 기능과 적용, 그 다음에 태도.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요것을 중심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볼게요. 자, 거기에 읽어보면 이제 계속 뒷 얘기를 보시면 또한 우리나라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수학과를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 자, 거기서부터 한번 밑줄 쳐보죠. 거기서부터 밑줄 쳐보면, 자, 수학과를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여기까지 이제 밑줄을 그어보면, 거기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지식과 이해에 해당이 되는 파트예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어서 나오는 게 사물의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하여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며 하고 나와 있죠. 이제 그게 여기서 말하는 기능과 적용을 지칭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얘기가. 그 다음에 실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를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교과로 설정하고 있다라고 한 말이 여기 말하는 세 번째가 수학적 태도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책에서는 이제 내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1, 2, 3 이렇게 표현 안 돼 있지만 그런 의미를 이제 지니고 있는 건데 이게 제7차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5차, 6차, 7차 계속 강조하는 내용들이에요. 강조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1년 중 가장 중요한 교육 행사는 뭐죠? 수능이죠. 뭐 이제 다 다르지만 대체로 수능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수능이라는 것이 뭐가 됩니까? 수능을 시험 볼 때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은 다 좋은 얘기지만 국민적 관심사가 되기도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평가가 어떻게 돼요? 주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때 누구도 할 말이 없는 건 답이 유일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객관식 위주의 무엇이 됩니까? 시험이 이루어지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교육의 목표하고 관련 없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정의적인 영역보다 무엇이 강조되고 있어요? 인지적인 영역이 현실에선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이 내용은 안 바뀌는데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유난히 강조하기 시작하는 게 정의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학적 태도가 7차 교육과정에서 이제 강조가 되는데 강조가 된다는 얘기는 이것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까 실제적인 상황에서 정의적인 영역들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2절 수학 교육의 목적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조금 더, 요 얘기는 이제 뒤에 가서 다시 나오기는 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는 이제 여하튼 지금 교육과정은 수학과는 7차 교육과정 중이에요. 7차 교육과정인데, 7차 교육과정에서 이제 3번의 개정이 있었죠. 그래서 2007 개정교육과정이 있었고, 2009 개정교육과정이 있었고, 2015 개정교육과정이 있었죠. 그 다음에 2015 개정교육과정이 2018년도, 그러니까 이제, 작년부터가 되겠죠. 작년부터 이제 운영이 돼서 지금 현재로는 2009 개정교육과 2015 개정교육과정이 혼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15는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이 대상이 돼서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 3학년은 전부 다 뭐로? 2009 개정교육과정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점차로 변해가는 과정이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고민이 될 건 현행은 여하튼 개정이 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뭐가 된다는 얘기는 근본적인 것은 제7차 교육과정이 되는 거고 제7차 교육과정은 우리가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학과의 특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인데 지금 이제 단계형 수준별은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개정안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단계형이라는 말이 없고 주로 강조하는 것은 학습자 중심의 이제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이제 강조돼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뒤에서 다시 나오니까 가서 이제 자세하게 하도록 할게요. 자, 2절. 수학 교육의 목적으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죠. 우리가 이제 수학 교육의 이제 목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수학 교육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들죠. 네 가지가 뭐가 되냐면 정신도야성, 실용성, 심미성, 문화적 가치.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딱 제시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강조하는 말이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수학적 무엇을 기르자는 데 초점을 두냐면 안목을 기르자는 데 이제 초점을 둬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여기서 조금 더 벗어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 수학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가 모든 사람이 합의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저 네 가지를 이제 중요시 여긴다 이런 뜻이지 모든 사람들이 저 네 가지를 이제 강조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이제 시대에 따라서 또는 학자에 따라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이제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무엇을 강조를 하고 있냐면 심미성을 강조를 해요. 플라톤 같은 경우는 심미성을 이제 강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말을 이제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폴리아 같은 경우는 여기 네 가지에 꼭 들어가 있지는 않고 폴리아 같은 경우는 문제 해결 능력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거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가 이제 프로이덴탈 같은 경우가 수학적 안목을 기르는 것, 그것이 이제 그 프로이덴탈이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차 교육과정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여전히 7차 교육과정인 겁니다. 큰 그림에서. 그래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프로이덴탈의 이론이 굉장히 이제 중요시 여기게 되고 시험에도 많이 나오게 되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거기와 연계가 돼요. 자,
그래서 이 큰 그림에서 이렇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참고로 이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큰 그림에서 얘네들을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2절 수학교육의 목적.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학교육 전문가들은 수학교육의 목적을 정신도야성, 실용성, 문화적 가치, 신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들이 학생들에게 실감 있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학교 수학의 목표 및 내용, 방법 등을 정선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학교 교육에서 궁극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수학적 안목에 관해서 살펴보자.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 네 가지만을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 이제 얘기되는 것이 이런 걸 토대로 수학적 무엇을 기르자 안목을 이제 기르는데 이제 주안점을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도야성, 정신도야성.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은 여러분 들으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읽으시면 되지.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부적인 이론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아도 돼요. 자, 1. 정신도야성. 수학은 수학을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정신적 능력을 배양하는 이른바 정신력을 도야시키는 소재가 되며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도야성 그러면 도야성의 대표적인 능력은 추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야적인 목적 그러면 뭐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고 할 수 있지만 핵심적인 이론은 추론 능력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논리적이라는 말이 나오기는 했지만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읽어보시면 강화는 이러한 요인으로 네 가지를 이제 제시를 했죠. 엄밀성, 간결성, 논리성, 일반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뭐 내용에서 잘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페살로치는 수학 교육을 도야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강조한 사람이 이제 페살로치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또 중간에 이제 그 가볍게 쭉 읽다 보면 누가 나오냐면 2016년도 책을 교재를 기준으로 중간에 41페이지에 크리스찬스는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제 이 크리스찬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한 게 뭘 주장한 거냐면 과연 그러면 우리가 수학 왜 배워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뭐 이제 수학 교육학자 그런 말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강조하는 말이 이제 두 가지를 강조를 하게 되는데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수학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실생활에 이제 수학이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크리스찬슨이 이제 주장하는 바는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건데 수학만이 논리적 사고력을 이제 기를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극단적으로 아래 무슨 말들도 나오냐면 수학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수학 교육의 목적이 오직 무엇만인 것은 아니다.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만은 이제 아니다라는 내용들이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제시가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 교육의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에 대해 해당되냐면 도야성인 거고 도야성의 핵심 언어는 무슨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요? 추론 능력을 이제 기르는 데 있습니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실용성이 나오게 되죠. 실용성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실용성인 것도 그 유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실용성 그러면 이제 무슨 말들을 이제 많이 하냐면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데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정도에서만 수학이 응용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실용적인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수학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뭐 미분적분 못해도 뭐가 됩니까? 우리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요즘 계산 못해도 뭐가 됩니까? 휴대폰들 다 들고 다니니까 휴대용 계산기가 있으니까 따다다닥 누르면 다 계산 다 되죠. 그 다음에 뭐 그것도 필요 없죠. 그냥 요즘은 바코드 갖다 탁탁탁탁 되면은 뭐가 돼요? 그냥 계산이 쫙 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수학이라는 게 필요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실용성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아랫부분에 보면 이제 이런 말들이 나와요. 밑에서 한 7번째 줄 정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물건을 사고 난 후에 거스름 돈의 계산과 같은 간단한 문제 상황뿐만 아니라,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고 가격을 비교해보고 구매 조건 등을 분석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문제 상황까지도 실용성 범주 안에 어떻게 된다? 포함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 있죠. 일련의 과정들도 전부 다 어디에 포함되어야 된다요? 실용성에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한 계산이 수학인 것, 실용성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문화적 가치와 뭐라고 돼 있어요? 신미성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둘을 이제 보통 묶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가장 많은 오해들 중에 하나가 수학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 수학의 우아함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할 때,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책은 다행히 이제 그런 것을 강조를 안 했는데, 우아함 이런 걸 얘기 나오면 예전 책들은 수학의 우아함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황금비예요. 근데 우리가 황금비를 보고 수학이 아름답다, 와 아름다워 이런 거 못 느끼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다라는 말의 의미를 자꾸 무엇에 미적 감각에 초점을 둔 아름다움으로 느낀 것이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한 것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제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예전에 이제 학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시칸트 x를 적분하시오 이런 문제가 이제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이제 하려면 과거에 어떤 방법으로 저거를 얘기를 했죠? 이제 과거의 방법은 저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기 세타라고 쓸게요. 자, 이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과거의 사람들이 주로 강조한 게 탄젠트 2분의 세타를 x라고 놓자. 이렇게 이제 놓은 거죠. 탄젠트 2분의 세타를 x라고 놓으면,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됩니까? 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직각삼각형을 이용을 해서 보면 얘가 돼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시칸트 x 따라서 시칸트 세타는 뭐가 됩니까? 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2분의 세타는 아크 사인 x가 탄젠트 x가 돼서 d 세타는 무엇의 문제가 d 세타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여기에 대입시켜서 문제를 풀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시 역치환해 주는 거고,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문제 풀이 과정이 뭐가 돼?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풀이 과정도 길어지게 되고, 이런 길어지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떤 아이디어를 이제 제시한 사람이 있었냐면, 이거죠. 분모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해주는데, 분모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해주기 위해서 분모분자에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시칸트를 미분해주면 시칸트 탄젠트죠.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칸트 제곱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분모를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분자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 적분해주면 뭐라는 얘기예요? 로그 시칸트 센터 탄젠트 세타 이렇게 나오겠죠. C는 이제 뭐 무시해버리고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적분해야 될 게 딱 몇 줄 만에 적분이 되는 거예요. 한 줄 만에 적분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학회에서 이 적분법을 처음 이제 발표를 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딱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이렇게 외쳤대죠. beautiful.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게 이런 게 심미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미성이라는 말들의 의미를 무엇으로 번역하자라는 얘기냐면 단순하게 미적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아함. 그러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을 짧고 간결하게 또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아하다, 아름답다라는 말을 이제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우리가 이제 심미성이라는 말들의 의미를 미적인 얘기로 얘기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한다든지 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지구면 위에서 가장 빠른 경로는 직선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측지선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측지선이라는 말을 이해하는 것 등이 이제 이런 것들이 얘기됐을 때 이러한 우주의 변화 관계를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농사 짓는데 아주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24절기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그 심심해서 만들었을 리는 없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무엇과 예전의 농경사회에서 농사와 연결된 계절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우주의 변화 같은 경우를 무엇으로 표현하는 거? 함수로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수학에 대한 가치도 되면서 동시에 수학의 아름다움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학적인 문제로 그런 문제를 이제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누가 느끼도록 하자요? 학생들이 느끼도록 하는 그러한 교육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수능에 나오면은 난리 나죠. 이게 뭐 수학이냐, 하여튼 우리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그런 형태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심미성이다. 그래서 큰 그림 4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수학 교육의 일반적인 목적은 뭐가 된다? 4가지. 도야성, 정신도야성, 실용성, 심미성, 문화적 가치. 이 4가지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보통 추론 능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제 도야적인 특징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플라톤 하면 이제 그 떠올라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심미성을 강조를 한 대표적인 이제 사람에 해당이 되겠고 요즘은 이 4가지를 기초로 학생들이 수학적 무엇을 안목을 이제 기르는 데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은 비교적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 4가지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제3장 수학 교육의 발달 요거를 이제 읽어보면 제3장 수학 교육의 발달하고 이제 거기서 나와 있는 그 서론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체계적인 수학 교육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 유럽과 미국에서였다. 이 장에서는 19세기 말 이후에 수학 교육의 발달 과정을 20세기 초에 수학 교육 근대화 운동, 20세기 중반에 수학 교육 현대화 운동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수학 교육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수학 교육의 변화와 그 요인, 그것에 대한 반성 등을 토대로 현재와 미래의 수학 교육을 지향할 바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근대화 운동은 이제 19세기 말 이후에 나타나는 건데 19세기 말 이후에 세계사적인 변화는 뭐죠?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무엇에 대한 필요성이 급속도로 변하니까 노동력인 거죠. 그래서 막 뭐가 됩니까? 이제 제국주의가 이제 되고 우리 세계사 공부하려는 건 아니지만 상당한 노동력에 대한 가치 또는 하부 조직을 보면 맨 밑에 있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관리하는 관리층도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층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점점 뭐가 됩니까? 필요로 하는 거고
또 그 필요에 관련된 교육이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는 국민학교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국민학교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요구가 된 거죠. 그래서 뭐가 된 겁니까? 이제 정권이 계속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김영삼 정권 하에 들어와서 국민학교라는 것은 일제식 잔재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학교 명명을 바꾼 거죠. 그래서 무슨 학교로? 초등학교로 이제 명명을 바꾸게 되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이 관점이 단순히 수학자들에 의한 노력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세계사적인 흐름과 그 다음에 수학 교육에 관련된 뭐 어떤 그 철학, 그 다음에 심리학 이런 것의 변화에 맞춰서 수학 교육도 뭐다 같이 이제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초점으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제 살펴봅시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 요걸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너무 오래된 얘기이기도 하고 또 뭐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예전 책들은 나오는데 요즘 책들은 이제 잘 안 나오는 것들을 이제 역사적인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보면 무슨 얘기가 이제 쭉 나오냐면 13세기에서 15세기 뭐 이제 책마다 이제 조금씩 그거는 이제 달라질 수 있지만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르네상스가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수학 교육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 중에 이제 하나가 무엇이 되냐면, 수학이 신여로부터, 수학이 이제 그 종교에 대한 신여 개념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발생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강조된 것들 중에 하나가 유크리트 교육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대두가 됩니다. 되는데, 현실 세계는 여전히 무엇이 강조되고 있냐면 유크리트식 교육이 이제 강조되는 거죠. 유크리트식 교육이 강조되다가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된 것이 근대화 운동에 이루어지면서 근대화 운동은 기존의 이제 교육에 비해서 보면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근대화 운동의 특징이다라고 한다면 자, 유크리트, 뭐, 책에서는 유크리트 원론으로 이제 나오는데, 유크리트식 교육이라는 말로 쓰는데, 유크리트의 원론에 대한 탈피로부터 출발이 돼요. 이런 게 첫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근대화 운동을 이제 주도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총칭해서 이제 보통 3명을 얘기를 하는데, 영국의 페리, 그 다음에 독일의 클라인, 미국의 무어. 이 세 사람을 이제 보통 우리가 그 근대화 운동에 이제 주된 사람들로 보는데, 이 셋들의 이제 일반적인 공통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근대화 운동의 이제 일반적인 특징이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실용적인 측면을 부각시켰다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특징에 이제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특징은 이때부터 발생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려하게 돼요. 내가 지금 앞에 부분은 생략하고 수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안 읽어봤으면 수학 교육을 하면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러면 과거에는 이 둘을 강조를 했대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학습 내용과 관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과 수학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내용이 어떻게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학습 방법이죠. 이제 뭐 일명 우리가 뭐
how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왜 이것도 강조가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라는 말이 이제 강조되는 것과 가장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바로 뭐예요? 심리학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거고요. 왜라는 말은 무엇과 관련되겠어요? 수리? 철학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학습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이러한 심리학적 측면이 본격적으로 수학 교육의 이제 그 고려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라고 보는 거냐면 근대화 운동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전부 다 무엇을 유크리트 원론을 지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는 이제 유크리트 원론을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지배층을 위한 교육이 됐던 거죠. 이때까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나오면서 우리가 심리학 측면을 이제 본격적으로 교류한 것이 근대화 운동이 되는 거고 이것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발달되기 시작한 거는 오늘날처럼 발달되기 시작한 건 현대화 운동 이후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심리학에서 주로 하는 건 뭡니까? 심리학의 주된 관심사는 이제 사람마다 틀리니까 우리는 뭐 어느 게 옳으냐 이거는 하지 말죠.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우리가 그 학자에 대해 관련된 내용 뒤에 가서 나오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 심리학의 주된 관심사는 학생들의 인지 수준, 학습 수준. 이게 불균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학습 수준이 너무 높으면 빨리 포기하겠죠. 이거 뭐 못 쫓아가니까. 반대로 학습 수준이 낮아버리면 뭐가 돼요? 흥미를 잃어버리겠죠.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심리학에 대한 문제는 인지 수준과 무엇을 연구하는 거예요? 학습 수준이 일치하는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학자마다 무엇이 다를 수 있다요. 인지 수준을 보는 견해도 다를 수 있고 학습 수준을 보는 견해도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보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왜라는 것이 이제 수리 철학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고려의 대상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심리학 측면을 고려한 것은 근대화 운동 때부터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근대화 운동을 주도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영국의 페리, 그 다음에 독일의 클라인, 그 다음에 미국의 무어 등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물론 이 세 명도 세 명이지만 여기에서 클라인과 무어도 또 이제 이 사람들만의 어떤 독창적인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이제 그 수학 교육의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제 한몫을 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페리의 이론이 뭡니까? 클라인의 이론이 뭡니까? 무어의 이론이 뭡니까? 디테일하게 갈 필요는 없지만 전반적인 이 세 사람이 강조한 전반적인 내용은 바로 요 세 가지다. 유크리트 원론을 중심으로 한 교육에서 탈피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용적인 측면이 뭐가 됐다? 부각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유크리트식에 대한 내용과 연계시켜보면 뭐 아주 자연스러운 말이 되는 거고 진짜 획기적인 것은 심리학적 측면이 무엇되기 시작했다? 고려되기 시작을 했는데 말 그대로 고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막 활발하게 이론이 이제 발전되고 하는 시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론이 발전되기 시작한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대화 운동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일어나면서 또 하나의 이제 특징은 이제 무엇을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봐야 되냐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논의 대상 중에 하나인데 물론 이 책에서는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과 문제가 되겠어요? 기하 교육이에요. 기하 교육에 대한 내용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게 기하 교육이 과거에는 유크리트 원론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유크리트 원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유크리트가 살던 시절에 교육은 뭐냐 이거예요. 유크리트가 살던 시절에 시민은 누구냐 이거죠. 시민은.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공부를 잘해야 돼요. 지금의 시민과 유크리트 시대의 시민은 다르죠. 그때 유크리트 시대의 시민은
우리가 조선시대로 표현한다면 누구예요? 귀족층이에요. 조선시대식으로 표현을 하면 시민은 귀족인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 귀족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나머지 사람은 시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교육이 누구를 위한 교육이었어요? 전부 다? 민주주의도 누구들의 민주주의인 거예요. 오늘날 말하는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시민을 위한 거예요. 귀족을 위한 거예요. 교육도 귀족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고를 하는 게 예를 들면 추론을 한다. 그럼 우리는 추론에는 크게 두 가지 추론 방법이 있다고 그러죠. 크게 추론 방법이 크게 뭐 좀 벗어났습니다만 추론 방법에는 개연적 추론과 논증적 추론이 있다라고 하죠. 논증적 추론이라는 말보다는 아마 여러분들이 연역적 추론 뭐 이런 말이 이제 더 표현될 수 있고, 개연적 추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말하는 귀납적 사고 방법, 유추 이런 것들이 일종의 뭐여야 되는데요? 개연적 추론에 해당이 되는데 유크리트 시대는 이런 거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뭐만? 이런 것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모든 게 논리가 쫙 이루어져서 되는 게 아니라 우연에 의해서도 발전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더니 거기에서 규칙에 의해서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를 무엇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은 거고, 그런 것들이 어디에 반영되지 않아요? 교육에 반영되지 않죠.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 내가 왜 기하를 이제 이거와 이제 연계시켜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유크리트 원론에 나와 있는 논증적 추론만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면 일명 이제 진실이 왜곡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실이 왜곡됐다라는 얘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론은 없다는 거죠. 어떤 뭔가를 거쳐서 과정, 절차를 거쳐서 뭔가 이론이 나왔을 텐데 얘네들은 아까 말한 개연적 추론 같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 과정들이 전부 다 뭐가 돼요?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그 기하 교육의 중심을 잡은 거죠. 그래서 기하하면 떠오르는 게 무슨 기하예요? 논증 기하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오케이? 그러다가 이제 이것에 대한 내용들이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이제 뭐 이런 비판 저런 비판 나오면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과연 이것만인 것이냐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 하기 전에 직관기하라는 것을 도입할 것을 강조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다? 근대화 운동부터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페리니, 클라인이, 무언이는 이름은 달리 붙이고 형식은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통적인 포커스를 뽑아내자 그러면 유크리트 원론에서 뭐하자? 탈피하자라는 거고, 이것을 이제 요즘식으로 말하는 직관기하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직관기하와 실험기하는 다른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직관기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논증기하의 도구이면서 동시에 직관기하는 그것 자체가 무엇이 된다?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되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본다면 논증기하는 중학교 보통 몇 학년에서 중학교 2, 3학년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직관기하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어디에서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에서 이제 주로 다루는 내용이 무슨 내용들이에요? 작도 이런 것들의 문제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자라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기하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근대화 운동부터 영향을 이제 주기 시작한 건데, 물론 이게 근대화 운동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영향을 준 건 아닙니다. 이제 세계 자체가 흐름이 되는데, 이런 것들과 항상 나오면 기하 문제와 연결을 시켜봐서 봐야 됩니다. 이건 이제 기하 파트 할 때 나오겠지만, 그래서 논증기하를 하게 되면 논증기하에서는 말하는 개연적 추론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유크리트 원문에서 그런 걸 인정하지 않았던 것들을 탈피를 하다가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얘기들이에요. 자, 요 얘기들을 이제 여기서는 페리의 수학 교육의
운동, 뭐, 이렇게 이제 쭉 나오다가, 우리 이제 그 2016년도 교재를 기준으로 50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이 클라인의 수학교육의 근대화 운동 바로 위에 보시면 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수학의 실용성과 유용성, 특히 자연과학과 연결되는 측면을 강조한다. 유크리트 기하에서 탈피하여 실험 기하를 강조한다. 모는 종이를 활용하여 입체 기하의 내용을 더 많이 지도한다. 실험상의 측량을 중요시한다. 대수 공식을 이용하는 지식과 능력을 기른다.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고, 클라인하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클라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수학의 추상적인 측면과 실용적인 측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한다. 수학적 사고와 자연과학적 사고의 결합을 강조한다. 미적분학과 해석기하학을 조기에 도입하되 그 기초적인 내용을 자연현상과 관련지어 지도한다. 실제적인 내용을 중요시하고 기능 위주의 내용을 경감한다. 연역적 사고와 균합적 사고가 균형을 이루도록 지도한다. 그 다음에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하는 능력을 발달시킨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위에 한 5줄을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오죠. 이건 이제 내가 이것 때문에 이제 얘기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클라인은 1893년경부터 괴팅겐 대학에서 보다 체계적인 수학 교육 개혁 운동에 착수하였다. 클라인은 수학 교육에서 가장 강조해야 될 것으로 함수 개념의 함양과 공간 관찰력 함양을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클라인 하면 이제 뭐가 돼요? 그래서 클라인이 이제 보통 뭐냐면 함수 교육을 학교에서 지도할 것을 처음으로 강조한 사람으로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클라인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인 하면 이제 함수 교육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클라인 하면 또 이제 뭐 떠오르는 게 클라인에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현대적으로 클라인의 사원소 군 들어봤죠? 직사각형의 합동변환군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가장 수학 교육의 입장에서는 함수 교육을 학교 수학에 도입할 것을 이제 처음으로 주장한 이제 사람이 클라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어의 수학 교육 근대화 운동 뭐 이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도 이제 간단한 내용을 보시면 무어는 학교에서 지도되는 수학 내용과 방법이 보다 풍부해져야 한다. 도형 그리기, 종이 접기, 모형 제작 등을 통해 직관기하의 조작적 학습의 경험을 제공한다. 기하 지도는 직관기하와 형식적 추론을 병행하여 지도한다. 대수와 기하와 물리는 서로 긴밀하게 관계가 있으므로 중등학교에서 이 과목들을 하나의 과정으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내용들이 조금씩 이제 다르지만 아마 여기 들어가는 말들이 실험기와 직관기하 뭐 이런 말들은 언어적 표현은 다르지만 유크리트 기하에서 이제 탈피하는 직관기하가 되는 거고 실용적인 측면이 이제 강조되기 시작을 했고 맨 밑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은 전반적으로 수학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으며 학교 수학 내용을 충실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수학의 실용적인 측면이 부각시켰고 학생들의 심리적인 측면을 고려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화 운동이 진행됨에 따라 논리적인 원칙을 깊게 고려하지 않았고 극단적으로는 논리를 불신하는 경향마저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라는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무어에 대해서 하나만 더 이제 더 보죠. 아까 클라인 하면 떠올라야 될 게 함수 교육을 뭐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학교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은 이제 클라인에 대한 주장이라고 했죠. 무어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릅니까? 무어 하면 떠오르는 게 또 하나가 발견학습이에요. 근데 이 발견학습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 발견학습 하면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발견학습?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람, 발견학습하면 떠오르는 사람, 현대화 운동을 주장했던 브루노가 떠오르겠죠. 안 떠올라요? 이 사람은 바로 나올 거예요. 현대화 운동에서 브루노 하면 발견학습이 이제 떠오르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것을 얘기를 해보는 건 뭐가 되냐면, 브루노의 발견학습을 다른 말로 이제 표현하면 좀 길게 얘기하면 인도된 발견학습이라고 얘기해요. 브루노의 발견학습을 인도된 발견학습이라고 하고, 무어의 발견학습을 순수 발견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초등학생들한테 순수 발견학습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제 주라고 하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는 주로 대상이 누구냐면, 주요 대상이 대학원생이에요. 주요 대상이. 그러니까 무엇이 가능합니까? 순수 발견학습이 가능하겠죠. 브루노는 주요 대상이 누구예요? 브루노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유초등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당연히 대상이 다른 거고 발견학습도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무어 하면 꼭 떠올라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했지만 근대화 운동을 이제 주장을 했다, 이것도 되지만 대표적인 순수 발견학습도 같이 고려를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다가 2절 수학교육의 현대화 운동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죠. 그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이 말이 2차 세계대전 후 과학기술의 급격한 진보에 따른 여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특히 과학, 수학교육의 개혁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1955년부터 1975년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수학교육의 광범위한 획기적인 개혁 운동이 전개되는데, 이 운동을 우리는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 또는 새수학 운동이라고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몇 차 교육과정에 영향을 줬어요? 3차 교육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겁니다.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은 1957년 10월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의 발사 성공에 자극을 받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됐다. 이 말이 이제 뭐가 되냐면, 소련 혹시 압니까?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가장 큰 주주는 러시아죠. 그러니까, 러시아, 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가 됩니까? 뭐가 돼야 되나, 혹시 이름 들어본 이제, 키르크니스탄? 이런 나라들,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나라, 유럽, 동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이 합쳐서 이제 연방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름을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이제 보통 소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데서는 자기네들이 우월주의에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가장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가 먼저 인공위성을 발사를 벌였냐면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을 발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미국하고 유럽이 뭐가 됐습니까? 멘붕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훨씬 더 우월한데 쟤네가 어떻게 저거를 발사했지? 그러면서 이제 무엇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냐면 교육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논리적인 사고가 부족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현대화 운동이 이제 얘기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대화 운동에 대한 내용으로 요인으로 넘어가서 보죠. 교육의 변화라든지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변화 가운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문제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본다면 3차 교육과정이에요. 그럼 3차 교육과정이 왜 제일 많이 나옵니까? 그러면 뭐가 되냐면 7차인데 3차가 나올 때도 있어요. 6차인데 3차가 나와요. 6차인데 왜 한참 지나간 뭐를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때부터 수학에 대한 아까도 뭐 근대화 운동에서 수학적 체계가 이제 잡혀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수학적 체계가 어느 정도 잡혀지기 시작한 건 현대화 운동 이후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교육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현대화 운동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현대화 운동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자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요인은 수학 교육의 현대화 운동의 요인으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한 성장을 이룬 수학 자체의 발달을 들 수가 있다. 수학 자체가 이제 발달이 됐는데 우리가 내가 이제 전공할 때도 얘기했지만 20세기 수학을 현대 수학이라고 하고 현대 수학은 추상 수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들면서 고도의 추상화가 이루어지고 물론 이 고도의 추상화가 이루어지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집합론이 이제 도입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클래스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클래스가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뭐예요? 셋이에요. 그러니까 셋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셋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고 클래스라는 단어로 나와요. 그게 이제 셋이라는 집합이 본격적으로 된 것은 이제 누구의 영향이 있냐면 집합론이 이제 발달된 결정적인 영향을 한 건 누구로 봐요? 칸토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집합론이 도입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또 무엇이 강조되게 해요? 강조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강조된 게 수학 자체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이 됐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 되는 거냐면, 둘째는 기존의 수학 교육에 대한 반성으로 중등학교에서 지도되는 종래의 학교 수학의 내용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었다. 이때 시대에 뒤떨어져 있었다는 얘기는 이제 이게 보기 좋은 포장이 왔거든요. 멘붕이 빠진 거죠. 저 소련 때문에. 대학에서 연구되는 전문 수학은 현대 수학을 중심으로 발전을 거듭한 반면 학교에서는 고전적인 수학 내용을 중심으로 지도하고 있었다.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은 수학교육의 내용을 보다 현대화하려는 시도로서 현대 수학의 정신을 학교 수학에 도입하고자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학의 응용 범위가 확대되었고, 네 번째로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회적 구조가 변함에 따라 전문 기술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인이었더라.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현대화 운동에 대한 방향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작게는 5가지로 이제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화 운동의 방향은 내용적 측면과 방법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내용적 측면은 크게 첫 번째가 현대 수학의 내용과 방법을 조기에 도입한다. 이건 진짜 그 불행입니다, 불행. 그래서 수학을 싫어하게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경험해 보지 못했을 텐데, 나는 이걸 경험을 해봤어요. 내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경험을 했는데 초등학교 때 집합이 나옵니다. 초등학교 때 다 배웠어요.
주류법 이거 중학교 때 다 배웠어요. 뭐가 되냐면 이제 우리 때 진짜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요즘은 2 더하기 3은 5와 같습니다. 3 더하기는 5와 같습니다. 교환법칙이란 말 대신에 저런 표현을 써요. 내가 학교 다닐 때 2 더하기 3은 3 더하기와 같습니다. 왜요? 그러면 둘 다 5니까요. 그러면 틀린 거예요. 2 더하기 3과 3 더하기는 같습니다. 왜요? 그러면 수는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럼 그게 답인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뭘 알아요? 이때는 이제 뭐 학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냐. 그 옛날 사람 아니야. 우리나라 급격하게 발달이 돼서. 이게 이제, 이때 이제 나오는 것이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기에 도입되면서 뭐 여기서는 집합, 확률 뭐 여러 가지들이 나옵니다만 현대 수학의 꽃은 여하튼 뭐냐면 집합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서 집합, 함수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제 꽃은 집합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집합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과감하게 이제 도입하게 되고 두 번째는 대수적 구조를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논리적 엄밀성을 강조하고 네 번째로는 전통적인 교재를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지도 개념이라는 말로 나오는데 뭐 족이라는 말은 쓰지 말고 도입이라고 하죠. 새로운 지도 개념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방법이 이제 수학교육 심리학이 본격적으로 이제 발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밑그림을 읽어보고 이제 다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첫째부터 이제 봅니다. 현대 수학의 방법과 내용과 방법을 조기에 과감하게 도입한다는 것이다. 집합, 함수, 확률, 대수역 개념 등과 이와 관련된 용어, 기호 등을 과거에 비해 일찍 도입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대 수학의 기본 태도라 할 수 있는 집합 개념을 초, 중등 수학에서 강조하여 다룬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집합이 뭐가 됩니까? 2007까지는 7차 교육과정에서 이제 중학교로 왔어요. 그 다음에 2007에서까지는 중학교에서 다루다가 2009 개정교육과정부터 뭐가 됐어요? 중학교에서도 너무 어렵다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고등학교로 갔죠. 이제 뭐 하도 바뀌니까 그냥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죠. 이거를 초등학생들한테 지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뭐 거의 죽으면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집합 개념을 초중등학교 수학에서 강조하였다. 둘째, 대수적 구조를 강조하였다. 그래서 다양한 수학적 개념을 개별적으로 다루던 종류의 방식을 지향하고 군환체 등의 현대 수학의 개념을 활용하여 수학적 개념을 추상적이고 통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예전에는 이 말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뭐 이런 거 내가 중등학교 때 뭐 군환체라는 걸 지금도 안 쓰지만 옛날에도 쓰지는 않았어요. 쓰지는 않았는데 이항연산이라는 걸 배우고 그냥 요즘 그냥 사칙연산 그러잖아요. 그냥 이항연산이 나오고 항등원 나오고 역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런 문제인가? 뭐 이렇게 정의됐을 때 항등원은 무엇일까요? 뭐 역원은 무엇일까요? 이거를 배웠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이런 거 지도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대수적 구조를 강조하는 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내용들 것들이 이게 이제 대수적 구조라는 말이 이제 이항연산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군환체의 개념. 그 다음에 셋째, 논리적 엄밀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초중등학교 수학에서 논리적 엄밀성을 보증하는 공리론적 방법이 직접 도입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적절한 수준에서 가능한 한 논리적 엄밀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왜 같을까요? 덧셈의 교화 법칙이 성립하니까요. 뭐 결합 법칙이 성립하니까요. 이와 같은 공리적 방법으로 예전에는 이제 지도가 됐던 거고. 넷째, 현대 수학에서의 접근에 대한 전통적인 교재를 정비한 것이다. 이게 이제 지금 아까도 말한 교재를 정비하면서 이게 그 큰 틀을 잡아놓은 거예요. 이제 디테일함은 자꾸 변화되고 있습니다. 디테일함은 변화되고 있지만 큰 틀은 변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내용이 유클리드 기하였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여기 지워졌지만 근대화 운동의 특징 내가 세 가지를 얘기를 할 때 유클리드 원론을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탈피. 그렇죠? 실용성을 부각시켰고 그 다음에 심리적 측면을 고려했다고 했죠. 근데 이제 유클리드 기하가 본격적으로 탈피된 것이 언제라고 보는 거냐면 현대화 운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현대화 운동이라고 보는데 내 기억이 맞으면 내가 옛날 책이 없어가지고 보지는 않았지만 내 기억이 맞으면 나는 3차 교육과정 때 학교를 다녀서 분명히 유클리드 기하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렇지만 하여튼간 현대화 운동에서 이제 우린 교재 중심으로 그러니까 내 기억 중심으로 수업하면 안 되고 교재 중심으로 얘기되니까 유클리드 기하가 이때 이제 대표적으로 삭제되었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수학 교육, 교육학, 심리학에 대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그랬죠. 그래서 아까 그 심리학을 고려했다, 심리학적 측면을 고려한 건 근대화지만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라고 보는 거냐면 현대화 운동이에요. 그래서 도입되면서 여기에 이제 가장 영향을 준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예요? 브루너가 이제 대표적인 학자예요. 여기에서 이 얘기는 이제 조금 나오는데 바로 나올 테니까 읽어보죠. 다섯째, 수업 교육, 교육학, 심리학, 연구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지도 방법을 도입한다.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의 많은 부분은 교육 심리학의 발달에 기인하였다. 피아제의 조작적 심리학은 수학의 여러 개념과 관련된 아동들의 발달 단계를 규명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발달 이론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감각 운동 단계, 전조작 단계, 구체적 조작 단계, 그 다음에 형식 조작 단계라는 것을 나오는 게 이제 피아제 인지 심리학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그게 주인공이 아니니까 그냥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특히 브루노의 대담한 가설 이 말이 나오죠. 그러면서 어떤 교과든지 지적으로 올바른 형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발달 단계에 있는 어떤 아동에게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이 이론이 바로 뭐예요? 이 이론이 브루노의 EIS 이론이죠. 즉 E는 뭐예요? E가 활동적 표현 양식이라고 하고 또는 뭐 작동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 그 다음에 여기가 I가 S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이게 이제 이것이 발달돼서 나온 게 이제 바로 이거를 기초로 하는 것이 뭐예요? 나선형 교육과정이에요. 자, 나선형 교육과정이라는 거 우리 나선 그려보면 뭐가 돼 있습니까? 이거 너무 오래 쳐다보면 체면 걸려요. 자, 이 말이 이제 뭐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본다면 함수다. 그러면 내가 2라는 말은 없지만
인지 발달을 고려한 게 피아제의 인지 발달이니까 낮은 단계 아이에서 함수 개념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보다 높은 수준의 아이들에서도 함수 개념이 나와요. 더 높은 수준에서도 무슨 개념이 나와요? 함수 개념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뭐가 되냐면 이 사람은 학문에 대한 욕구는 아이가 됐건 어른이 됐건 학생이 됐건 학자가 됐건 동일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든 지도해 줄 수 있다. 단지 무엇만 바꾼다면, 표현 양식만 바꾼다면 다 지도해 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여기에서 강조되는 게 나선형 교육과정에 의해서 보면 초등학교에서도 함수, 중학교에서도 함수, 고등학교에서도 함수가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가 됩니까? 반복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똑같은 것에 대한. 반복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면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문제되는 게 뭐냐면 다른 교과의 단절도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7차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복된 것을 줄이고 단절됐던 것을 무엇하자요?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7차 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가 돼요. 자, 그럼 이 말이 뭐냐? 아까 우리 뭐를 기준으로 하자고 그랬습니까? 함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요즘은 이제 모듬 수업을 많이 하니까 그럼 1모듬 앞에 줄 서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철수, 영희, 뭐 또리, 그다음에 내가 아는 사람은 3명이니까 하여튼 이렇게 아이들이 그 앞에 자기 모듬 앞에 뭐 하는 거? 줄 서는 활동. 이게 무엇에 해당이 돼요? 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줄 수 있다죠. 그래서 얘네들이 얘네들로 대응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함수 교육의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I는 뭐예요? 영상적인 거. 이와 같은 그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도해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할 때 어떤 책들이 있냐면 함수 개념할 때 감자 화살표 또는 감자 제외하고 화살표라는 말로 설명한다는 방법이 나오는 게 여기서 말하는 그런 뜻이고, 이게 왜 감자 화살표라는 말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책들을 보면 함수 파트를 진행할 때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와요. 이게 불량 감자인데 그래서 이 모양이 이건 지금 마치 땅콩처럼 생겼지만 저 모양이 대체로 감자 모양이에요. 감자 모양에서 이렇게 뭐로? 화살표로 표시됐다. 그래서 감자 화살표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내용이 이런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함수라는 말 나오기 전에 그래서 맨 처음에 뭐라는 말이 나와요? 요즘은 다 펑션이라는 말로 쓰지만 우리 그 전공책들을 보면 펑션도 나오기도 하지만 맵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맵이 직역하면 뭡니까? 지도잖아요, 지도. 뭐 세계 쫙 표시 보면 영화나 보면 막 화살표로 막 표시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의 의미가 맵의 의미예요. 그래서 지도라는 말 대신 이제 우리가 맵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가 얘와 얘로 대응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사상으로 대응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그렸다 그래서 사상이라는 말로 써서 표현이 되는 거고, 영어로는 맵이라고 표현되는데 오늘날은 그냥 다 뭐로 통일해서 많이 씁니까? 펑션이라는 말로 통일하는데, 펑션의 의미는 함수값이 수인 것을 펑션이라고 해요. 그럼 함수값이 반드시 무엇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수라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이제 얘들 우리가 보면은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동형 함수 이런 거보다는 보통 뭐라 그래요? 동형 사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어원적인 표현을 쓰면 사상이 맞는 거예요. 꼭 숫자 개념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런 거 구분하지는 않고요. 하여튼간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게 여기서 바로 뭐다?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영상적 표현이에요. 상징적 표현은 뭐에 해당되겠습니까? 상징적 표현은 우리가 말하는 함수 표시할 때 어떻게? y는
fx. 이와 같은 표현이 상징적. 그러니까 똑같은 함수라도 요것에 따라서 학생들의 인지 발달 수준에 따라서 무엇을 달리하면, 언어를 달리하면 누구에게든 지도해 줄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게 누구냐면 브루노의 주장이에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대담한 가설이라는 말의 뜻이 그 뜻입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브루노의 대담한 가설. 그래서 어떤 교과든지 지적으로 올바른 형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발달 단계에 있는 어떤 아동에게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이게 무엇의 근거가 된 겁니까? 현대 수학의 조기 도입이 가능했던 근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 지도해 줄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 운동이 세계적으로 파급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고, 위와 같은 방향 하에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의 구체화를 향한 다양한 시도가 여러 국가에서 이루어졌고, 밑에서 쭉 내려가면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은 각국의 초중등 수학교육 과정에 대단한 영향을 주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73년부터 시행된 제3차 교육과정이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 이런 이제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이런 거를 저학년에게 지도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했는데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책의 기준으로 본다면 현대화 운동에 대한 무엇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까? 비판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점으로 된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한 형식화와 추상화를 시도하고 있다. 장래 수학자가 되기 위한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논리적 엄밀성과 연역적 추론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다. 다른 교과와의 관련성을 무시하고 있다. 등등등등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게 조기에 도입된 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외국 사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가 한글을 쓰지만 실제로는 모든 그 언어들은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한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냥 우리가 읽는 것만 뭐로 읽는 거예요? 한글로 읽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교환법칙도 뭐예요? 한자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발달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인지적으로도 발달되지 않았지만 언어적으로 발달되지 않은 애들에게 막 내가 학교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단어. 이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귀납법, 규류법 비슷한 것 같은데 맨날 다르다라고.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문제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서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무엇이 됩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서 나온 게 뭐가 됩니까? 현대화 운동의 반성으로 나온 내용이 기본으로 돌아가기죠. 그래서 백투 베이직이 이제 얘기가 됩니다. 이 백투 베이직은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4차 교육과정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이 촉발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무엇이 강조됩니까? 1980년대를 기준으로 강조된 게 무엇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문제 해결 능력을 이제 강조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5차 교육과정부터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1990년대에 들어서 무엇을 강조를 하기 시작해요? 수학적 힘의 신장을 무엇한다? 강조하기 시작한 거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몇 차 교육과정에 영향을 준 거냐면 7차 교육과정이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하튼 뭐 여기에서 가장 진짜 충격적이고 오늘날에 아주 많은 영향을 준 것은 뭡니까? 수학교육 심리학이 본격적으로 뭐가 돼요, 이제?
교육 심리학이 본격적으로 교육에 도입되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면 브루너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